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진행의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매의 눈으로 꼼꼼히 감시해서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4.13 총선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4.13 총선. 국민의 선택은 매서웠습니다. 20년 만에 구축된 3당 체제 그리고 16년 만에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 한마디로 국민은 변화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경남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각 당의 당선인들은 이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13 총선 특집 당선인에게 듣는다. 각 당의 당선자 한 분씩을 모시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각 당을 대표해서 당선인 세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4.13 총선을 통해서 제1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죠. 김해을의 김경수 당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홍준표 도지사와 함께 경남도정을 이끈 행정의 달인입니다. 이른바 홍준표 사단의 유일한 생존자이기도 한데요. 창원 마산회원의 새누리당 윤한홍 당선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4.13 총선 돌풍의 주역입니다. 국민의당에서 영남 지역 선거를 이끌었던 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이상돈 당선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또 특별한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번 총선 분석과 함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지역민의 입장에서 당선자 분들께 궁금한 점들을 물어봐 주실 분입니다. 경남대학교 안차수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카로운 분석 또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분께 축하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많이 받으셨죠? 예. 네. 오늘 감시자들에서는요, 특별하게 이 세 분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이어 나가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꼽아본 숫자는요, 바로 1입니다. 1이 어떤 의미인지 교수님 감이 오시나요? 어려운데요. 뭐 제1당이 바뀌었다 네. 이런 뜻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오늘 나와주신 우리 그 패널 여러분 보니까 당선자들 보니까 아마 초선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시는 분이라서 네. 그런 공통점으로 1이 아닌가 맞습니다. 추측을 해보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출연하신 세 분 모두가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실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김경수 당선자님께서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득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더불어민주당 당내 최다 득표율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몇 %였죠? 62.4%였습니다. 그 정도 예상을 하셨나요? 예상했던 득표는 아니고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지지 성원을 보내주신 김해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1이라는 숫자를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김해에는 국회의원 가벌 선거 2개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김해 시장 선거도 있었고요. 네. 또 시의원 재선거 이렇게 4가지 선거에다가 비례대표 정당 투표까지 5가지 선거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5가지 선거에서 다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 시민들이 제가 볼 때는 1등 시민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이라는 의미가 우리 김해 시민들께는 참 그런 의미로 좀 다가가는 그런 선거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 그렇군요. 예. 윤한홍 당선자께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그래도 1등 하셔서 처음으로 국회에 가시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공천만 받으면 뭐 당연히 당선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1등으로 뭐 당선은 되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뭐 당선자 이꼴 승리자다 하는 그런 공식은 꼭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패배 비슷한 그런 당선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이 반성할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인사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또 돌풍의 주역, 최대 승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경남에서도 정당 득표를 꽤 높게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높은 정당 투표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보냈던 메시지, 우리나라 정치는 이렇게는 안 된다.
특히 두 거대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기존 정치 행태는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상당히 좀 설득력을 받았다고 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시죠? 경남에도 당선자가 한 명 있었으면 그런 게 굉장히 네.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 경남을 위해서 열심히. 네, 계기로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 궁금한 게 당선이 된 다음에 첫 일정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해요. 첫 일정은 이제 창원 터널 앞에서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의 출근 인사, 감사하다는 출근 인사를 드린 게 첫 일정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 김해 지역 당선자들과 함께 김해 충원탑에 가서 참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남 지역 당선자들과 함께 마산 3.15 민주묘지에 가서 참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네. 그 다음 일정으로 이제 봉하마을 방문을 했었죠. 4월 13일 개표 방송부터 14일까지 잠은 거의 안 주무셨겠네요. 아니요, 중간에 잤습니다. 아, 편하셨군요. 아니, 출국 그건 영상 아니고요. 보시고. 피곤해서 잤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개표 방송 끝까지 봐야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몇 시쯤 당선 확정이 났죠? 한 3시 가까이 됐었죠. 네네. 새벽에. 그러니까 네. 좀 여유 있게 이기신 분들은 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일찍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는 뭐 3시경에 끝이 났는데 또 우리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새벽에 주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한 4시경에 가서 또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혹시 당선 이후에 홍준표 도지사와 뭐 만나보셨는지. 어제 제가 도청을 한번 갔었습니다. 아, 정말 참 좋은 말씀을 하셨죠. 주민 밀착형 국회의원이 되라. 왜냐하면 이제 과거처럼 지역 구도는 이제 점차 이제 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어렵게 당선된 것이 큰 교훈이 될 것이고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어렵게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국회의원으로서 갑질하는 네. 그런 국회의원이 되면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 선거 과정 중요하고 결과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그 제가 볼 때 좀 필요한 것 아마 선거 후에 그 낙선자 위로 네. 그 낙선자를 또 그 지지하신 분들 이런 분들 좀 위로하고 좀 대화 나누시고 이런 것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어찌 좀 만나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통화만 네. 이제 한번 했고 제가 제일 어려웠던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 장유 지역에 장유의 날 행사, 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서 만나서 인사를 같이 나눴고요. 저는 이제 좀 위로를 드리고 우리 또 이만기 후보께서는 좀 축하를 보내주시고 해서 어쨌든 직접 만나서 좀 위로라기보다는 원래 좀 가까운 사이고 하니까 서로 좀 화기애애하게 어쨌든 뭐 선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던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아무래도 그래도 당선이 됐으면 개인적으로는 네. 상당히 기쁠 것 같거든요. 그것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인터뷰하는 국회의원 분들 보면, 당선자 분들 보면 물론 뭐 시국도 시국이고 중요한 사안이 많겠지만 참 진지하시다. 기쁜 게 과연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기쁘시죠? 네. 아니 뭐 기쁜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이 감시자들이라 이게 하기가 이게 뭐 마냥 기쁨만 할 수 없는 프로그램 네.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거를 2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선에서 제가 이제 공천을 받게 됐을 때 그때 사실은 기뻤죠. 왜냐하면 공천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누리당 후보는 당선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경선에서 제가 이겼을 때 그때 사실은 기뻤고 그리고 이제 본선에서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뻐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출구조사 딱 발표했을 때요, 6시에 국민의당에서 와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계셨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예측은 했습니다. 체감이라는 게 있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월 3일, 4일 그때부터
좀 우리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기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세 분의 첫 국회 입성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다음 숫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숫자는 두 번째 숫자 20입니다. 아마 바로 왜 20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세 분이 모두 20대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예상을 뒤엎는 이번 총선 결과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경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제 뭐 표심은 뭐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좀 다시 시작해라. 지금부터 지켜보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누구도 예상을 못했고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아무도 아마 이런 예상을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참 무섭구나. 또 국민들이 참 현명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저는 이제 이번 선거를 빈깡통 선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내용이 없는 아마 이렇게 정책 대결이라든지 이슈 없이 진행된 선거가 있었겠냐. 그러면 이제 뭐가 시끄러웠냐. 뭐 거리에 나가서 전부 석고대죄했죠. 사죄하고 용서하고 구걸하고 이런 선거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그러면 뭐 사죄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표를 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석고대죄를 많이 한 순서대로 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1야당 일당을 줬는데 뭐 했냐 내려와라. 지위를 박탈했죠. 또 호남 맹주를 자처하던 더불어민주당 그죠? 일단 전라도에서 호남 지역에서 내려와라라고 하는 또 경고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신생정당으로서 무슨 기회를 주보겠다 열심히 한번 해보라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민심의 표심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놀라웠던 게 경남 지역에서는 원래 19대 때 야권 의석이 한 석이었는데 이번 20대 때 4석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선거운동을 하면서는 예상보다는 꽤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19대 때와는 확실히 달랐던 게 20대는 뭐 이렇게 민심이 그렇게 이반된 게 선거운동 기간 중에 느껴졌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에 20대에 출마하신 분들이 19대와는 다르게 지역에서 이제 낙선 이후에도 지역을 오랫동안 지키면서 시민들과 또 우리 도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그동안 꾸준히 정치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대부분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그동안 야권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던 인물난 이런 얘기가 이번에는 그렇게 뭐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도 이번에 이제 부산 경남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조금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거나 좀 충실히 준비를 하고 도민들께 다가갔으면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제3당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하는데 호응을 주신 유권자들이 호응을 많이 좀 체감할 수 있었죠. 그 결과가 이렇게 정당 투표로 나왔다고 봅니다. 네. 이분들이요, 선거 기간 중에 얼마나 열심히 뛰셨는지 또 얼마나 많은 도민들을 만났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찰을 저희들이 이제 한번 갔었습니다. 사실은 네. 법회 중에 갔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선 과정에 이제 뭐 빨간 옷 입은 분이 워낙 많이 오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예비 후보부터 모두 빨간 옷을 입고 다니니까 이제 후보자가 5명이고 네. 이제 또 그게 또 선관위에서 또 조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종교시설 안에서는 명함을 돌릴 수가 없고 또 어깨띠를 두를 수가 없는데 이름이 붙은 빨간 옷을 입고 사찰에 갔으니 네. 조사까지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비 선거운동 기간이었는데 거의 뭐 가장 추웠던 날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출근 인사하면서 그 장갑 없이 이제 맨손으로 출근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이제 차를 지나서 세우시고 오셔가지고 장갑을 주고 가셨어요. 감사하다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뒤에 제 메일로 그분이 그 장갑이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장갑을 자기가 물려받아서 지금 끼고 있는 건데 후보님께 드렸으니까 꼭 이번에 당선돼서 우리 친정 어머님이 원하시던 그런 좋은 세상 꼭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드린다는 답신과 함께 꼭 당선돼서 당선된 뒤에 이 장갑은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메일 답신을 보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들으셨나요? 연락처를 안 주셔가지고요. 메일로 돌려드리겠다고 메일은 보내드렸고 네.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야, 그 장갑에 좋은 기운이 있었나 봅니다. 보고 계시다면 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어요? 이상돈 당선자께서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좀 의미 있었다고 그럴까 재밌었던 부분이고 뭐 재밌다고 말하는 게 정확하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피하고 싶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4년 전에 그 김종인 대표하고 저하고 다 박근혜 대통령 돕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번 선거 중에 이 김종인 대표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있는 거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네. 김무성 대표까지 한꺼번에 만났잖아요. 이게 제주 그 4월 3일 사상기념 네. 추모일이죠. 사상기념일에 안철수 대표가 광주 일정 때문에 못 나가서 제가 대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김무성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하고 저하고 세 개 정당을 대표해서 4.3 추념회 그때 이제 기자들이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우리 셋이서 뭐 크게 서먹서먹할 것도 없는데 많은 사진 중에서 이게 세 사람이 다 딴청 찍고 딴 데 보는 사진만 찍어서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묘하게 됐다 이렇게 많이 그 얘기를 그래도 했어요. 실제로도 화기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사실 좀 서먹서먹하죠. 네. 그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결국에는 4년 후에 상대방의 진영에 내보냈다는 것이 저는 여당한테 뭐 그다지 좋은 영향을 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선거운동도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흔히 이 후보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재래시장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제가 2012년 전에는 왜 우리나라 선거운동 정치할 때나 정치인들은 재래시장이냐 많이 가나 했더니 그 외에는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우리 유권자들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하는데 그때 선거운동에 그야말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운동이 재래시장 위주로 그냥 있어야만 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법을 좀 바꿔서 네. 좀 후보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기를 보다 더 상세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선거법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느낄 때가 많은데 제일 아이러니했던 게 경남도 선관위에서 정책 선거를 하자고 하면서 매니페스토 선거 협약식을 했거든요. 협약식을 하면서 이번 선거는 정책 선거로 갈 수 있도록 각 당에서 꼭 함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협약도 하고 설명해서 이제 포토타임도 하고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 그 며칠 뒤에 이제 지역에서 장유 지역의 버스 교통이 워낙 불편하니까 지금 한 단체에서 장유 지역의 버스 교통 개선 대책을 놓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해서 이제 후보들도 다 갔죠. 가서 이제 앉아서 막상 이제 질문이 있고 하니까
후보들도 궁금한 걸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하면서 어떻게 나갈 건지 서로 간에 이제 정책 토론이 이루어져야 그게 정책 선거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나와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후보들은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서 듣기만 하고 가라는 거예요. 공약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토론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 정책 토론이 가능한데 후보자는 예비 후보 때부터 선거 끝나는 날까지 절대 청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 처음 알게 된 건데 좀 놀랍네요. 마이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본선 기간에만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대신 이제 노래를 많이 부르시면 아, 국회 가셔서 해결하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숫자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숫자 키워드는 300입니다. 300, 이번 총선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자 수인데요.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이 일을 중점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해 놓으신 일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이상돈 당선자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거 선거제도를 포함한 어떤 정치개혁 과제를 좀 빨리 해서 네. 내년 여름까지는 이제 결과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대체로 보면요. 선거 임박하게 되면은 정치개혁 공약을 냅니다. 근데 선거 닥쳐오니까 할 수가 없어요. 기존 선거법을 합니다. 당선되고 나면요. 아, 다음번 선거는 이제 멀었다 하고도 멀어집니다. 그러면 또 선거가 오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20대 요번 국회 원구성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 같은 거 좀 불합리한 거 좀 제거하고 선거구제도 과연 소선거구제를 고집하는 게 좋은가 등등 한번 좀 또 공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1년 동안에. 네. 1년은 보내면은 또 못합니다. 네. 시기가 참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제 경남 지역 그 당선된 당선자들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아마 이제 무상급식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1년 이상 거리에서 이제 중단된 무상급식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재발할까에 대한 그런 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최소한 어떤 그 자치단체장이 부임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급식 문제만큼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그래서 학교급식법을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꼭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경남 지역 학부모들의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국가 재정의 문제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손을 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가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번에는 20대 국회에서만큼은 국가적으로 국가 재정을 어떻게 확충해 나가고 그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무원 경험을 살려서 네. 일단은 민생 또 경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회복시켜서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행정부에서 각종 규제가 사실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를 푸는 쪽으로 저는 집중적으로 좀 노력할 생각이고 이제 그런 실질적인 민생의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에 국민들에게 해초리를 맞은 것도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벌써부터 쏟아지는 기사들이 과연 20대 국회 때 이 법들 어떻게 처리될 건지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뭐 노동법, 국회 선진화법, 세월호 진상규명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다 중요합니다만 그중에 좀 고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 네. 윤한홍 당선자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경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돼 있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그 뭐 누구나 하는 얘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선거에 대한 첫 코멘트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한 뭔가 좀 국민들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정부 여당의 정책이나 또 그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자성이 좀 우선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함께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근데 우리 윤 당선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경제가 침체돼 있는데 왜 경제가 침체돼 있냐? 규제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국가도 채무가 많고요. 그 가계부채도 1,000조, 1,300조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개인도 빚이 많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국가 경제 규모 세계 10위인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은 곳은 재벌 대기업 금고에만 돈이 많단 말이죠.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렇게 한쪽에 몰려 있는 재벌 대기업에 몰려 있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국가적으로 좀 원활하게 선순환하면서 돌 수 있게 만들까? 특히 서민들에게 저는 그런 좀 경제 침체 원인에 대한 진단부터 정부 여당이 새롭게 하고 다시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처방을 해 나가는 게 그게 가장 시급하고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말하자면 아주 그 절묘한 의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느 쪽에 협력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체로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 우리 의원들 생각은 노동사업법이나 뭐 세월호 진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 여당에서 민심을 반영해서 스스로 좀 선제적으로 협력을 해 주어야만 국회가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저 국민의당은 요번에 뭐 공정한 성장이라는 걸 많이 강조했는데 그 양당 정치 타파에 그냥 이렇게 밀려서 크게 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네. 그다음에 미래 산업을 육성해서 그야말로 있는 것을 갈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키우자. 그런데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 산업은 대기업 위주가 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공정성장이라고 해서 우리도 많이 준비했는데 앞으로도 아마 우리는 아마 이런 부분을 보다 강조해서 입법에 반영할 것입니다. 네, 네. 예, 저는 이제 우리 김경수 당선자님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생각이. 왜냐하면 경제 침체의 원인을 어느 타겟을 딱 정해가지고 대기업이 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논리는 조금 비약된 거 아닌가 하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타겟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 맞지 않고 오히려 기업들에게 활력을 더 제공을 해줘야 기업들이 저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어느 기업들이 외국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봐야 된다. 해외에 이미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인데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나가는 것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진짜 챙겨주는 그런 정책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건 뭐 당연히 함께 가야 되는 방향인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국내에서 투자할 데가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갖고 있어도 사실 투자를 해도 벌이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규제들도 함께 있겠지만 그래서 참여정부 때부터 사실은 대기업이 투자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해봤지만 아무리 정책을 피더라도 규제를 완화하고 하더라도 기업 스스로 이게 투자를 해도 이게 돈벌이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투자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워하는데 제일 크게 어려워하는 게 이윤율이 너무 박하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하청 1차, 2차, 3차 밴드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근로자들에게 중소기업에서 나은 처우를 해줄 수 없고 근로자들 주머니가 또 얇아지니까 시장에 가서 가게에 가서 자영업자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시장이 얼어붙고 경기가 얼어붙고 그러니 전체적으로 내수가 얼어붙으니까 대기업도 국내에서는 투자처를 찾기 어렵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선순환으로 돌리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이윤율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중소기업은 또 근로자들의 처우나 급여를 보장해주면서 지갑이 두둑해지면 또 근로자들은 나가서 시장에서 돈을 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선순환이 되고 이런 구조로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이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당선자분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기가 지금 잠깐 작은 국회가 된 것이 아닌가 되게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 가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그렇습니다. 타협 보여주시고. 아니 같이 서로 뭐 어차피 우리 다 국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요, 지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 관련 공약을 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공약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 한 가지씩만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김해의 특수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과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초등학생들의 이제 과대 감일 문제가 있고, 이렇게 유라 지역의 수남초등학교라는 곳에 가면 1학년이 14학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이 모자라니까 새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초등학교를 신설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학교를 증축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사하느라고 시끄럽고 제대로 된 그 이제 교육 활동 또는 뭐 수업 이런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이제 과대 감일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상위층 중심으로 약 14%가 외지로 나갑니다. 제가 이제 공약을 했던 게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를 좀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좀 좋은 고등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네. 이제 시와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김해 지역사회 전체가 좀 경제계와 학계, 시민사회, 학부모들까지 다 나서서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들 좋은 고등학교로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교육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번 집중적으로 3, 4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교통인데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되나요? 교통까지 짧게 네,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은 이제 네. 이 이제 버스 교통이 워낙 불편하니까 대중교통이 부산과 김해, 창원을 연결하는 좀 강력 교통 시스템을 수도권처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네. 강력 교통 체계로 해결하자 그런 공약을 시민들께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산 자유무역 지역을 외곽으로 이전하자 하는 그런 공약을 제가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마산에 계시던 분들의 생각과는 처음 듣는 얘기였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마산 자유무역 지역을 살리자, 또 더 키우자, 또는 또 제2 자유무역 지역까지 만들자 네. 이런 생각만 하시다가 갑자기 후보가 나와서 자유무역 지역을 옮기자. 그러니까 못 받아들였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셨고 또 비판하기도 좋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민들께서는 동의를 해주시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역의 대변자이지만 또 국민의 대표자이거든요. 국가의 전체적인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그 현안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일종의 대표자를 이제 파견하는 그런 개념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우리의 현안이고 또 우리의 의제이죠. 이거는 이제 또 전국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복지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들 때문에 그 세금을 또 거두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고 우리의 의제이지만 전국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 이런 것들은 좀 잘 뽑아내서 국회로 가져가셔서 국가적으로도 공론장에 올려서 한번 논의를 좀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4.13 총선 이후에 각 당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각 당별로 당에 관련한 그 현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당선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 선거운동에서 제1당으로 거듭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호남에서의 발언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뭐 호남이 지지를 철회하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 문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당내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표가 말씀하셨던 건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전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총선 결과를 가지고 그 평가를 할 거냐.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호남 지역 주민들도 좀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 호남 지역민들에게 문재인 대표 그러면은 그 대선에 불출마 시킬까요 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좀 다르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저는 이제 세 가지라고 보는데 이번 호남에서의 결과, 그 선거 결과가 첫 번째는 분열된 야권에 대한 호남 지역민들만의 경고가 하나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데 대한 경고와 해초가 분명히 있었고요. 세 번째는 내년 대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 정권 교체 가능성에서 핵심이 이제 문재인 대표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대선 필패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PK 후보인데 PK 출신의 후보인데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지지를 못 받는 후보를 어떻게 대선에서 이기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경쟁력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산 경남에서의 의미 있는 선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호남 지역 주민들이 이제 평가를 좀 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어느 시점에까지도 호남 지역민들께서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호남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그런 야당 대선 후보는 저는 뭐 후보가 되기도 어려울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 책임론이 있잖아요. 책임론이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반문 정서가 있었는데 왜 또 예. 막판에 가서 좀 이렇게 그 물을 부었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종인 대표의 셀프 공천 같은 것이 아마 직격탄이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우려하는 것은 너무 뭐 사실 그 타당한 뭐 어떤 그 데이터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빨리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좀 그 호남이 이제 아마 이상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만은 그 돌아선 지는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둔 것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사람이 좀 큰 반성을 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거 좀 차분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성급히 이 문제를 봉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새누리당 윤한홍 당선자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복당 문제가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또 제 경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컷오프된 조혜진 의원까지 복당 신청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복당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이제 회초리를 드신 것은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친박 또 비박 간의 갈등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께서 이제 화를 많이 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당 문제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매를 드셨는데 그런 국민들의 그 뜻, 민심의 뜻을 살피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당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지금 새누리당에 대한 그 가장 큰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이것은 비대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시 이제 갈등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거 정말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은 제가 볼 때 좀 정당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빨리 새누리당이 그 회초리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더 이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문제를 당내에서 어떻게 정말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교수님 말씀에 저도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국민들께서 싸우지 말라 하는 것은 단순히 여야가 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 비박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뜻이 더 강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통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들께 더 잘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좀 더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뭐 100%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새누리당을 지지해 주신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에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준 전 창당준비위원장이 총선 직후에 이제 당내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또 국민의당을 봤을 때 그 개개인의 면면을 봤을 때 화합이 될 수 있겠느냐 생각이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전당대회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화합이 잘 되겠느냐 이런 비판이 사실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걱정 안 하는데 밖에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윤 장관님이 뭐 당내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당내 물갈이는 총선 전에 하는 것이지 총선 후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철학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호남 의원들이 또 참여해서 이렇게 정당을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호남이 과거 투표 보면은 야당을 90% 지지했는데 그러면 그 호남 인구 90%가 다 진보 인사들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정치적인 역사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제는 거기서 더 이상 같이 가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뜻을 정말 충분히 그 가슴에 새겨서 모든 문제에 합리적인 길을 가려고 하죠. 그리고 뭐 밖에서 보기에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말을 뭐 할 수 있겠지만은 또 과거는 과거고 뭐 또 돌이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자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김종필 전 총리와 함께 정권을 창출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요? 국민의당의 스펙트럼은 어디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그걸 물어보면은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궁금해하시니까. 국민들이 지금까지 그 말하자면 보수는 너무 보수화되고 진보는 너무 진보화된 데서 염증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태여 말할 것 같으면 합리적인 개혁을 지향한다 이렇게 저들 답을 하죠. 그리고 당내 문제에 대해서 뭐 당권 대권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그 여건을 고려해서 네. 전당대회가 8월 2일까지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이지 그걸 두고서 뭐 당내에 뭐 계파가 갈등이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의 역할이 또 어떤 역할로서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타협도 이끌어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와 함께하는 당선 토크 마지막 숫자는요. 1460입니다. 여러분 어떤 숫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이면 1460일인데요. 국회의원으로 일하실 1460일 동안 나는 어떤 자세로 일하겠다 이런 다짐을 갖고 국회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국회의원이 되면 안 변하려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각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도 깨끗한 정치인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께 허언을 하지 않는 네. 꼭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런 정치인이 저는 되고 싶습니다. 예. 제 눈을 딱 보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심을 느꼈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가 기본적으로 강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강자들은 가만 놔둬도 알아서 잘합니다. 근데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강자로부터 끊임없이 어려운 처지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도와주고 사회 균형을 갖추기 위한 게 저는 정치고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흔히들 국회의원이 뭐 갑질하니 뭐니 그러는데요. 제 솔직한 심정은 제가 가배우로 있다가 을로 바뀐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네. 밖에서 정치를 보고 논평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그게 재밌고 통쾌하고 또 상대적으로 쉬웠습니까? 네. 그게 일종의 대단한 갑질이죠. 뒤늦게라도 20대 국회에 들어오니까 뭐 저를 향한 어떤 비판이랄까 감시도 많을 것이고 제 행동의 폭도 좁아질 것이고 또 과거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비판하고 논평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고 저는 뭐 이번 기회에 뭐 제가 좀 주장해왔던 어떤 정치 개혁 과제를 조금이나마 좀 풀 수 있으면 좋겠고 발휘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뽑아주신 우리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한 말씀 드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저는 기본적으로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다
국회에 올라와서 함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대표를 한 명 뽑아서 대신 심부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심부름꾼이 일을 잘하게 만들려면 주인이 일을 잘 시켜야 됩니다. 똑똑히 지켜보시고 또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어찌 보면은 제대로 시키는 그런 좀 깨어있는 주인이 되셔야 정치가 함께 발전하고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된 심부름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선거운동 하면서 주민들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는 친구처럼 지내겠다 그래 했습니다. 말씀 많이 듣고 또 대화도 많이 하면서 정말 편안한 국회의원 만나서 편안한 국회의원 또 서울 가 있으면 빨리 내려가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참 이렇게 제3 세력을 이렇게 지지해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참 충분히 새겨서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내걸었던 구태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성장과 분배가 아니라 우리는 또 공정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을 바꾸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20대 국회에서 단언 못하더라도 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세 분의 당선자께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 정치 사적으로 우리가 돌아보더라도 이제 굵직한 인물들은 그 초선 의원대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칙과 소신 이런 것들을 지켜내고 또 이제 역경이 오고 이럴 때도 끝까지 자기 철학을 또 저버리지 않는 분들이 뭐 정치적 나중에 최고 승리자가 되는 우리 이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초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본연의 목적, 국회가 정말 민생 법안을 잘 처리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고 국회 개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세 분의 당선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기대도 되고 또 해주신 말씀을 믿고 싶고 또 잘 지켜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그 1460일간의 의정활동 저희 감시자들이 계속해서 감시하면서 네,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찍어줬으니까 끝이 아니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내가 뽑은 나의 대리인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시겠죠. 20대 국회 300명의 일꾼들이 의정활동을 벌일 1460일 동안 충실한 감시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감시자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감시는 쭉 계속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